먼저 질의 앞서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정무위 예결소위위원장이어서 지금 매일 예결산 심사를 해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승환 장관님. 네. 그 단일성 자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그 삼성동 한전부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10조 5천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가의 3배가 넘고 그 4조 원대면은 낙찰받을 거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이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여했던 세 개의 기업의 이사회는 각각의 기업들이 얼마씩을 부담할지조차 정하지 않고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자세한 그 기업 내부 사정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몽구 회장의 반드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착이 아니면 거의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땅 하나 사는데 10조 5천억을 썼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얼마쯤 되죠? 네, 10대 그룹 기준으로 한 500조 원 가까이 네, 517조 정도 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 114조. 이번에 낙찰을 받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비스의 현금성 자산 규모가 약 4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한 해 받는 조세 감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R&D나 그 고용 투자, 그 고용 창출 그런 쪽으로 주로 감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1조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쟁 입찰에 같이 뛰어들었던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조세 감면 규모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내놔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2조 정도 됩니다. 지금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모, 지금 법인세 감면 규모가 지난해 9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그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이른바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지금 약 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대기업의 법인수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51만 개 전체 법인수의 약 0.35%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인세 공제 감면 상위 10개 기업이 이 조세 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인력연구개발이 세액공제의 86%,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의 82%, 외국납부 세액공제율의 77%가 다 이 10개 기업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세 감면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땅을 사는데 10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사용하고 1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특혜성 조세 감면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특혜성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R&D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 개발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저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투자가 안 일어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고용 창출 관련되는 과거에는 그냥 투자만 하기만 하면은 그 임시투자세 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거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경환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사내유보금에 관련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지금 본인이 부정하고 계세요. R&D는요. 조세 감면 주지 않아도 국제 경쟁 때문에 R&D 투자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경쟁력에 살 수가 없어서 조세 감면 아니도 R&D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요. 고용 창출이 됐든 뭐가 됐든 조세 감면 준다고 해서 투자합니까? 조세 감면 계속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고 지금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아가서 대기업이 500조씩 지금 조세 감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리과정 총 예산 교육부가 원래 요청했던 게 얼마입니까? 2조 1천억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에 대해서 조세 감면 그거 하나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우리 아이들 돌보는 데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안, 국고 지원 이 점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조세 감면 1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조세 감면 2조, 이 3조면요.
무상급식이든 보육이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정부가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산업유보금을 100조, 200조씩 쌓아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거,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그러면 그도 말씀 올립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또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 아니 조세 감면이 안 하면 기업들이 R&D 투자 안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 조세 감면 해줘서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산업유보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까? 장관님 스스로가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산업유보금 쌓아가는 것 때문에 세제 개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의 조세 감면 시스템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어렵고요. 어쨌거나 R&D 투자세 공제나 그 다음에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가 그 정책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규모나 정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아니 아니겠습니까? 국가 재정 탓을 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과정 문제나 보육 문제나 재정이 없다. 그 재정 없다는 것 때문에 애들 밥 먹이고 돌보는 예산을 깎으면서 안에다가 지금 100조, 200조씩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이런 특혜성 조세 감면 혜택은 못 줄이겠다. 이러니까 새누리당 정부가 부자 정부다, 대기업 정부다, 체벌 정부다 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누리과정 부분은 법에 정한 대로 할 뿐이지 세금 무슨 예산 깎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네. 한 해 20조, 10조 이상 이익이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2조씩 조세 감면 주느니 그거 세금으로 걷어서 아이들에게 주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재정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하고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재정이 없는데 왜 지방정부 교육청들이 그런 거 하냐라고 비판을 하십니까? 아니 의원님, 그거는 그 두 사업은요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지방 교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제 내국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융통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장관에게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이익만 존재하지 아이들의 미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 감면을 계속 유지하고 아이들 돌보고 먹는 예산을 깎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방 교부금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R&D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해주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이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부 R&D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국민들이요. 네. 땅 사는데 10조 5천억씩 쓰는 현대자동차한테 1조씩 조세 감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론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이런 조세 지출을 줄여서 조세 수입을 걷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증세에 대한 동의 기반이 생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 감면 해주는 상황에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특혜성 조세 감면부터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R&D나 투자세 공제 그 부분은 이 정부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정부부터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왔고요. 나름 합리적인 정비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이런 조세 감면을 축소할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지금 나름 R&D 관련되는 것 또 투자세 공제 관련해서는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한정해서만 하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이런 조세 지출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5년도 예산안을 지금 처음 해보면서 한번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요. 260목 연구개발비 항목이라는 게 있죠. 네. 제가 52개 부처 연구개발비 이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통계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R&D 그래서 R&D가 연구개발비에서 네. 260목에 대해서 네. 그래서 모든 부처한테 각각 다 달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조 5,778억입니다. 260목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요. R&D 예산 지금 아까 그 18조 R&D는 18조고요. 예, 예.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국 각 부처에서 제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 항목마다 관성적으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국내협의, 국외협의,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그것이 각각 다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 연구개발비의 중복 여부나 적절성 여부가 항목별로 심사를 하니까 전혀 스크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통일 관련 법제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통일시대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일연구, 통일부에서 똑같이 통일법제 구축사업, 법제처에서 똑같은 통일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방안 준비, 똑같은 연구를 두 개의 국제연구소와 두 개의 정부 부처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G20 관련해가지고요, KDI가 14억 편성하고 있고, KF가 2억 3천만 원 편성하고 있고, 기재부는 또 G20 협력사업 관련해서 17억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또 1억 5천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총 예산이요, 정부 출연금이 4,870억이고요, 전체 예산이 1조 340억입니다. 미창가부가 간정하는 소위 이공계 쪽 예산은 제가 말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쪽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1조 원 정도가 연구개발에만 이미 공공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부 부처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1조 5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외부 용역 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네. 외부 연구 용역 예산만 얼마인지 아세요?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재부가 한 번도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전체 52개 중에서 44개 부처를 저희 방에서 일일이 조사해 본 결과 2,417억입니다. 외부 용역 예산만. 연구와 관련해서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산하기관만 무려 1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외부 연구 1조 5천억의 연구개발비가 정부 부처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외부 용역 예산만 2,3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스크린되지 않고 체크되지 않고 각 부처별로 각 국별로 각 사업별로 각각 그냥 모든 사업마다 연구개발비는 의뢰 편성하는 형태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그 각 부처에 있는 정책 연구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그 정부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도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 그런 예를 들어 통일 준비 관련되는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법무부 차원에서 봐야 될 또 관점이 다르고 또 통일부 관점에서 또 다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유사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5회 추가 질의할 텐데요. 특히 지금 225억 24개 부처에 편성되어 있는 정책연구개발 예산은요. 지금 이게 계획도 잡혀 있지 않는데 국회에서 일단 예산부터 먼저 배정받으면 그때 가서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월달 혹은 3월달에 예산 집행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255억의 연구개발비는 각 부처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부터 편성해달라고 해놓고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갑니다.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황당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우리 차관이 한번 좀 보충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종전에는 정책 연구개발비가 다 각 실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거를 그렇게 편성을 예산을 용역비를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부처별로 통으로 넣어서 부처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용역비를 아예 통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에 오히려 더 편리하겠다,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제도가 정책연구개발비를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의 예산안이요. 제가 강릉경제선까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러니까 조금 오랜 전에는 이게 다 각 실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책연구비는 저희 기재부는 기재부 정책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책연구와 관련된 게 만약 10개 과제를 한다 그러면 10개 과제에 대해서 통으로 정책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요. 각 사업별로 다 정책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게 다른 용도로 내부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비들이 사업 영역별로 다 예산 항목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부가 5개 부처인데요. 5개 부처의 예산 항목명 편성을 제가 가봤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아주 소액의 연구 과제를 각 실국별로 하던 것을 이렇게 예산을 체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그릇을 만들어준 게 정책연구개발비가 되겠고, 각 실국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별도로 사업비가 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훨씬 더 큰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로 보아야만 제가 얘기하는 건 연구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중복 스크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하면 툴가시켜서 했을 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액 사업들이 흩어져 있던 거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자고 한 게 이제 각 부서에 있는 정책 연구개발 사업비가 되겠고요. 각 실국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 사업비는 이제 별도로 이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제 얘기는 정책연구개발비라고 전체로 잡혀 있는 예산보다 각 사업별로 포진되는 예산이 훨씬 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가 전혀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요거를 발전을 각 부처 사업비에다가 편성되어 있는 그 연구개발비도 전체로 예산 상문서에서 묶어서 파악을 해야.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단계가 소액인 것들을 정책연구개발비로 묶어놨으니까 요거는 제가 좀 설명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주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연구개발 차관 별도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종합 관리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소액인 것을 묶어서 정책 연구개발비로 지금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앞으로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 큰 사업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우선 소액 사업을 묶어서 이렇게 편성한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